제기한 우리나라의 불화수소 대북 반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양자 협의를 통해서 협상의 끝을 놓지 않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정부가 일본이 제기한 의혹을 우선 정면으로 반박했죠. 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불화수소가 유출됐다는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데요. 성윤모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길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잘못된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한 가운데 정부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양자 협의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오는 12일 오후에 양자 협의를 하는 것으로 조율 중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고위급 다자 협의를 활용한 일본 압박에도 나섰다고요? 네, 정부는 WTO에서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함을 공론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오히려 추가 제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 규제 문제가 더 이상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측 대응에 변화가 없으면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다음 규제 대상으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이 유력합니다. 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특정 물질은 LG화학은 현재로서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나리오 플래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원료 다각화 그리고 지역 다각화를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만 이미 대일 무역 적자 누적액이 700조 원을 훌쩍 넘긴 가운데 기계류가 포함된 품목의 적자 비중이 가장 큽니다. 연관 산업 타격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탱크에 일본 도레이에서 수입한 탄소섬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하죠. 굉장히 밀접하고 전방위적으로 한일 간의 산업은 엮여 있어요. 무역상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받을 영향은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크죠. 매우 커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중소반도체 제조업체의 59%가 수출 규제로 반년을 채 버티지 못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롯데그룹도 다음 주 사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일본 정부의 무역 조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이번 한일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7일부터 직접 일본을 찾아서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정윤형 기자와 이 부회장의 행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이 부회장이 일본까지 갔다는 건 아무래도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 일본이 규제한 이 반도체 핵심 재료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생산 차질이 빚어져서 삼성 내부에서도 현재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어떻게든 재료를 더 확보하기 위해 출장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은 그간 친분을 쌓은 일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제재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거래처를 만나 우회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회장이 이렇게 직접 찾아가기까지 했습니다만 이번 출장을 통해서 실제로 해법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회장이 일본 내에서 좀 탄탄한 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외교 갈등에서 출발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거나 정부의 방향성과 다른 행동을 하기는 사실 어려운 구조라서 가서 부탁을 한다고 그쪽 일본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간담회를 열죠. 네, 이 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가 모여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추가 규제를 감안해서 이 대부분의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초청했는데요. 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현재 일본 출장 중인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강산 기자가 재건축 단지들의 반응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삼성동의 이 아파트는 분양가 통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안한 분양가와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이곳을 포함한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 들고요. 규제라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억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시장 기능을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범주 내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국토부가 이달 안에 시행령을 바꾸면 빠르면 9월 분양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곧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마다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수익성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건축하는 사람들은 더구나 그걸 반대하지. 그럼 재건축 하지 말자는 이야기. 통제할 분야가 아닌 것 같은데 상한제라는 걸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이게. 실효성도 없고.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하려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암초를 만날 수 있어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보신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잡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세도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어서 김환진 기자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34주 만에 오름세로 돌려세운 재건축 아파트. 강남뿐만 아니라 목동 일대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꺼낸 분양가 상한제의 첫 타깃은 결국 재건축 아파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가를 올려서 후분양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후분양까지도 좀 차단하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겠죠.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당연히 가격대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일시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도 높게 쓰여서 다들 도심의 좀 고가 분양이나 이런 것들 다 중단되고 미룬다 그러면 3년 내 입주량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줄어들게 되겠죠. 공급 부족에 따른 기존 주택들의 가격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분양가가 지금보다 내려가면 재건축 주체인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분양가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못 받도록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규제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나타나는 대신에 부작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이게 시행이 된다면 어쨌든 무주택자들에게는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뭐 로또 아파트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분양 아파트를 말하는 건데요. 그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해 특히 이제 청약시장에 좀 많이 몰렸었죠.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무주택자라면 기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수요가 줄면서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라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리포트 봤던 것처럼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일단 뭐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아예 연기한다든가 나중에 돼서 취소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줄게 되면서 기존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돼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일단은 정부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럴 경우 공공분양 아파트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지난 참여정부 시절 때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서 공급이 크게 줄었다라는 통계도 있죠. 네, 뭐 줄어든 건 맞는데 좀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2007년에 그 23만 가구에 가까웠던 민간 주택 공급량이 보시는 것처럼 상한제 실시 후 2008년 들어서 14만 가구까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해 4분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도 자연스럽게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상한제가 뭐 정권이 바뀐다든가 하는 이유로 좀 폐지되거나 완화가 됐을 때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재건축을 못했던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서 너도 나도 재건축을 이제 하겠다, 이렇게 나서면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재건축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공급량이 한꺼번에 크게 늘어나면 일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또 안정세를 보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집값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 말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 등 여러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델타 항공이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델타 항공이 한진칼 투자 목적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일명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KCGI는 최근 한진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델타항공에게 투자 목적을 서신으로 물었는데 델타항공은 이에 대해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의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한진칼의 조원태 회장과 사업펀드 KCGI는 한진칼의 지분 확보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요. 델타항공의 피터 카터 부사장은 답변서를 통해 한진칼과 KCGI 중 어느 편에도 서 있지 않다며 이번 투자는 한진칼이나 한진칼 경영진, 기업 구조 등의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KCGI는 한진그룹을 상대로 낸 소송의 일부를 취하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한진그룹은 KCGI의 투자 목적 회사 NK엔코 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낸 검사인 선임 청구 소송을 일부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NK엔코 홀딩스는 한진칼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2대 주주인데요. 단기 차입금 증액과 관련해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사건, 한진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관련 사건에 대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KCGI 측은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 한진칼이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해 검사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전임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과 관련한 검사인 선임 요청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KCGI는 이 소송의 경우 아직 한진칼이 자료 제출을 안 했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정부가 그간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인 세수 호황이 끝나는 모습입니다. 나랏돈 씀씀이는 점점 커졌는데 최근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세수 통계가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세금의 수입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39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정부가 1년 동안 거두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거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습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는데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이양한 데다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수입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좀 따져보죠. 소득세나 법인세 수입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3대 세목을 보면 소득세 수입은 5월까지 3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천억 원이 적었습니다. 부가세 역시 4천억 원이 감소한 32조 원이 거쳤습니다. 법인세는 40조 1천억 원으로 2조 원이 많이 거쳤지만 세수 진도율은 9.7%포인트 낮은 50.5% 수준이었습니다. 세수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정부의 씀씀이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표상으로 보면 괜한 걱정이 아닙니다. 5월까지 재정 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월에서 5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19조 1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합 재정 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 5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는 정부의 순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 수지와 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재정 적자 폭이 확대됐다고 전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85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9조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들과 손해보험사들 간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특히 정비업체들은 보험사들이 수리비용을 축소하고 그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불만이 컸는데요. 정부의 중재로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머리를 맞대 상생 방안을 마련합니다. 손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기고 정비업체는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수리비용이 적정한지를 놓고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정비업계는 보험사가 사실상 협력업체에 수리를 맡기는 대신 수리비를 깎거나 늦게 지급하는 횡포를 부린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보험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반박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청구한 수리비가 적정한지 고객을 대신해서 손해사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법에 근거해 보험사들이 위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거래는 상생법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를 거부했고 중기부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경고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자칫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지만 중기부가 업계 의견을 더 수렴키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단체들도 소모적인 갈등을 끝내고 상생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데 합의하면서 이른바 상생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모여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고 의미 있는 상생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 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수리비 지급 체계, 손해사정 관행 개선 등 상생안 마련을 위한 폭넓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하반기 중 상생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어쨌든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수리비를 둘러싼 이 해묵은 갈등 봉합할 수 있을까요?
이 소식 취재한 손서구 기자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이게 지난 3월만 해도 뭐 중기부나 보험사들 양측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 네. 지금은 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제 중기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했던 것은 정비업체들의 민원이라든지 신고가 잇따랐기 때문인데 예. 이게 바로 신고한 이유가 수리비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비업체들은 이 보험사들이 수리비를 부당하게 깎거나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들과 대립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런 고질적인 업계 문제를 놓고 법 해석 여부를 따져서 손보 업계와 소모적인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업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나 정비업체들도 그동안 워낙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에 누구 한쪽이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보단 중기부가 마련한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 상생 방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은 양 업계가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는 것 이 자체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중기부가 주관해서요. 업계 실무자들이 모인 간담회가 2차례가 열렸습니다. 정비업계 단체들하고요.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내면서 의제를 정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보험사들의 수리비 미지급과 관련해서 미수금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합리적인 미수금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이 적정 수리비 책정에 관해서도 상생 방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손해 사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관행 개선 등도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협의만 끝나면 좀 갈등이 완전히 봉합이 될까요? 이번 상생 방안을 협의한다고 해서 손보업체들과 또 정비업체들 간의 갈등이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난해 국토부가 주관을 해서요. 업계 합의를 끌어낸 것이 적정 공인비였는데 이게 8년 만에 손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합의를 보고 나온 이후에도 양측이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또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다만 이번 상생 방안 마련이 사안별로 따졌을 때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합의를 해나가는 그런 새로운 문화나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해 위원회가 다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에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는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했습니다. 노동계 측은 삭감안이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처사라면서 경영계가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되는데요. 노동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앞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각각 8,000원과 10,000원, 즉 4.2% 삭감안과 19.8%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영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수정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네, 경영자 총연합회와 중기중앙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요. 최소 동결이 돼야 한다는 이전 입장보다도 한층 더 나아간 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오늘부터 사흘간 양측의 제시안을 놓고 집중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파행을 겪으면서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내일 오전에 심의에 복귀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심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되도록 11일까지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최종 데드라인으로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대 후반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 영향까지 겹치면서 내년에도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임종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계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일 간의 무역 이슈가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한국 기업들의 재고량이 3개월분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 허가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8%로 0.4%포인트나 대폭 낮췄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과잉 재고 해소의 기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얘기가 되지만 장기화될 경우 재고 감소와 생산 속도 하락으로 성장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특히 한국이 아시아 지역 국가 가운데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라면서 이미 수출 회복세가 정체되는 등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더 낮아지고 경기 저점이 올해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1.7%로 제시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채권 6,500억 원이 걸린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패소했습니다. 오늘 캄보디아 2심 재판부는 이 개발 사업 시행사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한 지분 반환 소송에서 시행사인 월드시티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로써 6,500억 원 채권을 회수해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려 했던 예금보험공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오늘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조입니다. 내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으로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는 10에서 40mm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고요. 그 밖에 충북과 남부지방에는 80mm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가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 점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은 전국의 열을 잠시나마 식혀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은 27도, 대전은 23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되겠고요. 남부지방 역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흐려지다가 저녁쯤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저녁쯤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해안은 새벽부터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제주와 광주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장마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가 끝난 후에도 대기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동부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잦겠지만 낮 기온은 30도 선을 다시 되찾으면서 이제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